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수치체제. 수치체제 보겠습니다. 자, 수치체제는 전세가 있고, 또 뭐 있어요? 역이 있고, 또 뭐 있어요? 곡물이 있다 그랬죠? 그쵸? 전세, 역, 곡물이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볼까요? 전세부터 봅시다. 예. 전세부터 보면, 예, 과전법부터 또 출발한다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과전체제 이야기할 때도 과전법 나오고, 수치체제 이야기할 때도 과전법 이야기 나온다 그랬습니다. 과전법 체제 아래 전세체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과전법에서의 전세는요. 과전법에서의 전세는 수치의 기준이 토지 1결당 최고 생산량을 300도로 잡고 여기에 10분의 1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 최고 생산량? 무슨 얘기예요? 농사가 졸라게 잘 됐을 때. 알겠죠? 농사가 졸라게 잘 됐을 때 그때 최고의 생산량을 300도로 잡고 그것을 토지 1결로 잡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만한 토지가 있고 이만한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보이십니까? 보이네. 그렇죠? 예. 그런데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가 제일 잘 됐을 때 여기에서 300도가 나오고 어이구 여기에서도 300도가 나왔어.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이것도 1결로 보고 이것도 1결로 보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토지 1결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면적의 기준이 아닙니다. 면적의 개념이 아니라 생산량을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냥.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토지의 비옥도가 좋다는 거야? 이게 비옥도가 더 좋다는 거죠. 여기에서 농사만 지으면 무조건 이거는 풍년이 보장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농사가 항상 잘 되는 법은 없잖아. 그렇죠? 농사가 뭐 흉년도 있고 그냥 평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농사가 잘 되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풍흉을 조사한다 그럽니다. 풍년과 흉년의 정도를 매년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의 농경 상황을 파악해서 가감을 해주고 그때 당시에 그때 작황의 상태를 놓고 10분의 1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좀 합리적이죠? 그렇죠? 합리적입니다. 고려시대보다 합리적입니다. 그죠? 뭐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합리적인데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걸 누가 조사하겠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걸 누가 조사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수령이라고 합시다. 빼먹어야 돼. 나 저기 부자 되고 싶어.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사람이야. 풍흉을 조사하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어. 조사를 합니다, 제가. 흉년이야.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저 같아도 그래. 흉년인데? 야, 풍년이네? 예? 풍년으로 막 우기는 거야. 이거 뭐 농민들은 정말 흉년이어서 미칠 나잘빛 입장인데 풍년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농사 졸라게 잘 됐으니까 300도 나왔지? 자, 30도 내. 이렇게 된 거야. 여기에서 폐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풍흉을 조사하는 따로 관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답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풍흉을 조사했다. 이건 좀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폐단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흉년인데 풍년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이 뺏어가는 거죠. 백성들이 낼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막 뺏어가는 거죠. 문제가 생겼죠. 바꿔야죠. 그렇죠? 바꿉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냐? 세종이 나옵니다. 세종대왕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법이라고 하는 걸 마련을 합니다. 공법. 공법 할 때 이 공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 혹시나 뭐 경찰 공부하시는 분,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 법적 체계에서의 공법이 아니고요. 여기서 공법은 바칠 공자 써요. 세금과 관련된 법이라는 거야. 알겠죠? 뭐 공법이라 그래. 오, 이게 무슨 공법? 뭐 사법 공법? 이건 개념인가? 그건 아니고, 알겠죠? 바칠 공자, 바치는, 세금을 바치는 관련된 법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종 때 공법을 마련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예,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 거 좋아요. 세종 때 공정한 수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법을 마련했다. 그럼 누가 지랄해? 양반 지주들이 지랄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든 게 세종대왕이시고, 세종대왕은 양반들의 불만을 무모화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까지 한다고? 아시는 분 있을 거야. 뭐까지 합니까? 네, 오늘날 개념으로 따지면 백성들을 대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합니다. 설문조사까지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우리 역사 최초입니다. 최초. 뭔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직접 뭔가 의견을 물어봤다. 최초입니다. 그런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이 세종대왕이라는 분은 예, 우리가 박수를 보낼 만한, 존경할 만한 위인이죠. 천재입니다. 그리고 천재. 과학기술, 한글도 만들고 작곡도 합니다. 이 양반이. 천재입니다. 자, 공법을 마련하는데 이 공법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야? 예, 풍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 폐단을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풍흉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게끔 뭘 만들어야 돼? 객관적인 기준표를 만들어야지. 그죠? 그러면 옛날에는 객관적인 기준표, 농경에 대한 어떤 풍작 상황을, 작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표를 만들려면 잠깐만요. 옛날 농민들은 뭐 지금처럼 농경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항상 뭐만 쳐다봐? 하늘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비가 아예 안 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가뭄이 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가 많이 오는 게 나아. 농사 짓는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가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날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 가뭄보다는 비가 오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 때 뭐 만듭니까? 처국이 만들어요. 처국이. 처국이. 예? 처국이. 세종께서 처국이를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해 한 해에, 그리고 그때그때의 강수량을 제대로 측정을 해 놓아야만 작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표,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께서 처국이를 만든 이유가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하려고 만든 거야. 예? 그래서 연분구등법 이거죠. 연분구등법. 풍흉의 상태를 파악해가지고 사전에 미리 근거표를 구등급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해 연자 써가지고. 이건 뭐예요? 전분이죠. 밭전자 씁니다. 토지의 비옥도를 조사해서 6등급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 과전법에서의 그 풍흉조사에 대한 폐단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연분구등법은 최고 제일 잘 됐을 때, 제일 농사가 잘 됐을 때 수치해야 할 내용, 수치해야 할 수치량을 20도로 정했습니다. 20도. 오. 30도에서 12가 줄어들었네, 그렇죠? 예. 농민들의 부담도 덜어준 겁니다. 20도에서 최하 4도까지. 됐죠? 그래서 제일 잘 된 해를 우리가 이른바 상상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상년, 상중년, 상하년, 중상년, 중중년, 중하년, 하상년, 하중년, 하하년 9개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 한번 해봐. 20도에서 4도까지 가야 돼. 이걸 9등급으로 나누면 몇 개씩 빼야 돼? 20 빼면 되겠죠? 20, 18, 16, 14, 12, 10, 8, 6, 4. 그죠? 20 빼면 돼. 예. 자,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이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농민들이 국가에 바쳐야 할 조세량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115페이지에 보시면 됐죠?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115페이지 다들 보고 계시죠? 1등전, 그쵸? 전분육등법에 따라 1등전을 3결을 가지고 있고 1등전을 3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4등전 전분육등법에 따라 비옥도가 조금 낮은 4등전을 5결을 소유하고 있대요. 그런데 한 해의 작황 상태를 파악해 보니 중하년이라 그래. 중하년이래. 그러면 이 양반이 내야 될 수치량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뭐 하면 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중하년이라 그러면 10도에 해당하는 건 알겠는데 그쵸? 중하년이니까 10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10도에 해당하는 건 알겠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선생님 보니까 이거 그냥 단지 더했네요. 8결로. 이거 왜 그냥 더하면 됩니까? 이게 다른데. 그쵸? 궁금하시죠? 왜 이걸 그냥 단순하게 더하면 되느냐? 여기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토지의 면적이라는 개념은 어디를 기준으로 간다? 실제 면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생산량을 기준으로 간다. 생산량을 기준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 토지에 대한 비옥도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1등전, 4등전이라 했으니까 비옥도는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몇 결 가지고 있느냐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해당 농민이 가지고 있는 총 토지의 결수가 몇 개인지 다 더하기만 하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그 해에 해당하는 수치액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좀 생겨요. 여기 뭔가 문제가 생겼어. 자, 일단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연분구등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 모든 지방에서 제대로 적용이 잘 안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이 전분육등법에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눴는데 그러면 토지 비옥도에 따라 실제 토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그 면적의 기준이 달라져야겠죠.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수등이척법이라고 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옛날에는 길이를 척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척으로 계산, 길이를 재는 그 계산하는 그 척 자체를 달리 했다 그래서 수등이척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 있는 양반들이 자,
토지 면적을 조사하는 그 관리가 내려왔어. 그쵸? 그럼 돈 있는 양반들은 뭐 하겠어요? 돈 있는 양반들은 이거가 아니고 이걸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돈을 가지고 갑니다. 또 뇌물을. 금덩어리, 금두꺼비, 은두꺼비 그러고 가서 뭐 하겠어요? 자, 우리 토지, 우리 저기 논밭 면적 측량 좀 잘 해주세요 하고 그냥 던져주고 와요. 그러면 돈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 토지 비옥도가 좋은 땅덩어리에다가 안 좋은 땅덩어리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척을 계산시켜버리는 거야. 알겠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등이척법에 폐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종의 공법 체제는 의도는 좋고 초기에는 시행했을 때 효과도 참 좋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기에서도 분명 폐단이 생긴 겁니다. 폐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조 때 영정법이라는 걸 실시해. 인조가 하는 말, 야, 앞으로는 풍흉조사 그딴 거 아예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딴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일결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사두로 고정을 시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앞으로는 뭐 염분 구등 뭐 전분 육등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뭐 풍흉조사 하지 마. 풍흉조사 하지 말고 무조건 일결에는 무조건 사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토지 면적 조사하는데 척을 달리 하지 말고 무조건 똑같은 척을 써. 그래서 이것을 양척 동일법이라고 그래요. 토지 면적 계산하는 것도 똑같이 동일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양척 동일법을 시행하면서 일결당 사두로 고정을 시켰어. 그럼 농민들 만세 불러야지. 와, 이거 정말 잘 된 거야. 만세 불러야죠. 자, 일단 중요한 거 어떻게 했다고요? 고정을 시켰다. 그래서 이것을 전세의 정액화라고 합니다. 정액화라고 얘기를 하고 일결당 사두입니다. 이제 사두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만세를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농민들이 만세를 안 불러. 만세를 부르는 농민들이 거의 없어. 아니, 만세를 부를 만한 농민들은 만세를 부르는데 만세를 불러야 될 농민들의 숫자가 많지가 않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아까 잠깐 봤잖아요. 과전체제 얘기할 때.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어떻게 뭐가 일반화됐다고요?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됩니다. 따라서 지주전호제가 확산되면서 조선시대의 자영농보다 소작농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농민 계층 구조가. 알겠죠? 자영농보다 소작농이 굉장히 많아져. 그래서 소작농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소작농들에게는 이 법이 뭐 적용이 안 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토지를 가진 농민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지 소작농은 이거 예외예요. 그래서 소작농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작농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다? 효과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